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언옥fun드의 김동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성심성의껏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주인 동의 없이 데려간 산책으로 반려견 사망. 학원 문 앞에서 미끄러진 아이, 관리 책임은 누구?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준과 처벌은? 장인어른의 횡포, 이혼 사유 될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해운사 직원의 잘못된 컨테이너 온도 설정으로 육상 운송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상 운송의 위험을 고려해서 원래 배상 부담을 줄여주는 이제 상법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해당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13일 대법원 민사 2부에서는 DB 손해보험이 HMM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HMM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 원심 판결을 이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판결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천후 같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고를 내도 좀 배상 한도를 제한해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사건이 지금은 이제 육상 운송 중에 난 사건이라서 이렇게 해운과 관계없는 육상에서 벌어졌다면 이거는 해운 사고로 볼 수 없고 배상금을 깎아줄 수 없다라는 어떤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DB 손해보험이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미국 수출용 로봇 암이라는 이제 그 로봇의 20대에 대해서 이제 운송에 관한 보험을 이제 DB 손해보험이 맡은 건데요. 네. 근데 이제 HMM이 두산 로보틱스의 운송 대행사예요. 근데 이제 해상 운송을 위탁을 받았는데 네. 이제 그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육상 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도 제공을 했고요. 네. 이제 그리고 2022년 9월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암을 인천항에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부산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서 미국 시카고로 실려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부산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온도 설정을 이제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영상 18도였어야 하는 컨테이너 온도가 영하 18도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네. 로봇 암 20대 가운데에서 무려 15대가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3년 4월에 DB 손해보험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이미 그 배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보험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로부터 2달 후에 DB 손해보험이 이제 HMM 등을 상대로 이제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네. 구상금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제 HMM이 컨테이너 제공도 해상 운송의 일부 과정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제한해달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1, 2심 판결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사실 1심은 이제 이 사건이 해상 운송 중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네. HM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항소를 했고 이제 2심에서 1심과 달리 HMM의 배상 책임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HMM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 모두 운송에 따른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 운송에 이제 그 연장되는 연장선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해상 운송의 연장선
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 또한 상법 규정을 적용해서 배상 책임을 제한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어땠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은 다시 이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제 원심, 즉 항소했던 2심이 해상 운송인의 배상 책임에 관해서 책임 제한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면서요. 해상 운송은 육상 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해액 역시 너무 클 수 있어서 이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이렇게 짚으면서 근데 HMM의 컨테이너 제공과 그다음 잘못된 온도 설정은 해상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다가 한 어떤 보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 운송 중에 이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네. 해상 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육상 운송에 대해서는 상법상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해운사 직원의 잘못된 컨테이너 온도 설정으로 육상 운송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 해상 운송의 위험성을 고려해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네. 키우던 강아지를 잃었는데, 네. 아는 사람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 있었어요. 아유, 네. 지인 집이었는데, 네. 지인이 이제 저희가 전날에 강아지 산책시키지 말고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네. 이제 저희 자고 있을 때 몰래 데려나가서, 네. 이제 맞지 않는 자기 강아지 목줄, 중형견 사이즈 목줄을 채워서 나갔는데 부주의로 이제 강아지가 교통사고에 당해서 이제 떠났거든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소형견이었나 봐요. 목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안전이 확실하게 보호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말씀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걸로 보상이 되지 않겠지만 네. 이제 그쪽에서 돈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돈을 5천만 원을 그럼 달라라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네. 5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그러면은 제가 그럼 내가 그럼 돈을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러면 너가 이 돈을 받기 싫다면 고소해라. 어차피 강아지는 물건이어서 처벌이 미미하니 너네가 그냥 고소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미미하다고 해서. 네. 그럼 상대는 전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잘못은 했지만 네. 뭐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좋은 뜻으로 데리고 나간 건데 네.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자기도 피해자다. 어쨌든 자기는 사고를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자기도 산책시키려고 그냥 데리고 나간 건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사고를 당했을 때 좀 적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빠른 조치를 취했는지도 궁금한데요. CCTV 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네. 강아지가 이제
그 가해자를 싫어해서 저희가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던 건데 가해자가 목줄을 잡고 있는 걸 보고 강아지가 되게 많이 버둥거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줄이 바로 풀리면서 차에 네. 깔렸는데 깔리자마자 이렇게 보더니 그 트럭 번호 이런 건 하나도 안 받고 강아지 그냥 들쳐안고 여자는 뛰어서 병원에 갔고 남자가 저희를 깨우러 왔어요. 그럼 사고 차량 번호는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겠네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사연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인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산책을 나가서 반려견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까지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법률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옆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 지금 뭐 그쪽에서는 고소해라라는 태도만 취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떠한 뭐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네, 따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고 그냥 저희 주변 사람들 전화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태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많이 알아보셨나 봐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법률상으로 이제 저희 반려동물인데도 요즘에는 아직까지는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은 맞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물 손괴죄가 이제 만약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네, 네, 이제 재물 손괴죄가 안타깝게도 이제 과실범은 처벌을 하지 않고 고의범만을 처벌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게 정말 이분이 과실로 한 게 맞는지. 왜냐하면 물론 사고 순간에는 사실은 뭐 저 냉정하게 말하면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들었을 때에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전날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상담자님의 관리 하에 있는 반려견을 굳이 아침에 몰래 산책을 데리고 나가야 될 만한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쪽 주장은 그쪽은 겨울개를 키우고 저희 개는 추위를 싫어해서 저희는 산책을 겨울에 안 시키는 편인데 그쪽에서는 왜 산책을 안 시키냐, 강아지가 불쌍하다, 내가 내일 산책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영하로 떨어지면 저희 개는 산책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애견 카페에 갈 예정이니 산책에 안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냥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네. 했는데 그냥 몰래 데려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제가 이제 담당 변호사고 좀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과실이었는가에 대한 좀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려고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과실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전체 정황상으로는 이제 과실은 명확하고 당연히 명확하고 이제 좀 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목줄 또한 그렇다면 좀 소형견의 목줄을 채워서 나갔을 수도 있고 본인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이 목줄의 그 크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좀 과실을 넘어서 거의 중과실, 그래서 거의 고의까지도 저희가 한번 다퉈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한번 형사적으로는 재물 손괴를 다퉈볼 만한 여지는 있다. 이제 다만 제가 뭐 이건 무조건 재물 손괴가 돼서 이건 기수가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상황상으로는 이제 과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는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그분이 이제 고소해라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고소해도 아무것도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하시는 뭐 그런 뭐 배짱이 있어서일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좀 사전에 살짝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경찰서를 가게 되면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혹시 무고죄라고 생각하신 연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일을 겪고 네,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알아봤는데 네,
저 잘못하면 무고죄 걸릴 수 있다고 형사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뭐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이제 이해는 돼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과실적으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뭐 일부러 죽이겠다라고 데리고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실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형사처벌이 안 될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괜히 와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처벌시킬 요량으로 일부러 이제 없던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 무조건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갔을 때 이게 성립하는 죄송합니다. 범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고죄라고 갈 수는 없는 게 지금 있었던 사실이고 이제 생각하시기엔 난 충분히 주의를 줬고 이분이 거의 뭐 지금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지금 고의로 내 지금 나의 강아지를 나의 반려동물을 지금 해할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이제 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에 간다면 이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인 거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무고가 바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무고는 정말 이제 그분을 뭐 이제 음해할 목적으로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상담자님에게 무고죄 이제 무려 이제 형사처벌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이제 죄를 씌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이제 민사상으로는 명확해요. 이제 민사는 가능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뭐 어떻게 혹시 안내 받으셨어요? 민사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네. 민사로 하면은 뭐 무조건 될 수 있는데 합의금이나 뭐 이런 금액 부분에서는 30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합의금이라 하시면 이제 민사를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승소 금액이 한 300만 원 가량 정도 될 거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돈은 사실 필요가 네네네. 없긴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저한테 나눠서 갚더라도 그걸 갚으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300이라는 돈이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라서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확정이 나도 미안해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물론 뭐 되게 큰 금액이 저도 이제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과실은 명백하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이 그냥 경과실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전날에 분명히 주의 의무를 줬어요. 지인님을 무서워한다, 지인분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 강아지는 산책이 필요 없다, 데려가지 말라라고 충분히 사전에 주의를 요청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300만 원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고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이 되게 명확하고 거의 전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지금 뭐 어떤 치료비, 그다음에 장례식도 치러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장례식 비용 등 어떤 객관적인 비용은 당연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신적 위자료를 좀 높게, 그래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지위를 이제 그 재판에서도 높게 요즘 점점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자료를, 정신적인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0만 원이라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을 텐데 뭐 그 이상 무조건 나온다라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구성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사는 명확하니까 이 또한도 얼마나 이 사람이 과실이 명확한지, 내가 이 사람한테 주의를 충분히 줬고 이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목줄도 이 사람이 강아지를, 본인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주인으로서 이 목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과실을 행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 잘못이 굉장히 크다라는 입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배상 금액도 전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민사는 되더라도 보통 이제 민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적고 민사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압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형사를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형사적인 것도 압박용으로 좀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야 이제 민사도 사실은 되게 충실히 임하고 뭐 민사소송을 저희가 도중에 취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좀 겁을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쨌든 경찰에 가서 조사를 임하신다고 하면 저 이제 앞에 제가 되게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이 사람들의 진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포인트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난 이 사람을 충분히 주의를 줬고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깝게 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 이건 난 이 사람이 충분히 강아지가 분명히 이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난 이 사람이 내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다면 강아지가 도망갈 거다. 설령 그 차에 치이지 않는다더라도 하더라도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줬는데도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데리고 나갔고 이 사람은 내 재물 손괴에 고의가 난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점을 구성을 하셔서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조금 경찰이 귀를 기울여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기소를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경찰이 이제 받아주셔가지고 이 사건을 그럼 한번 내가 이 가해자분하고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주신다면 그 연락이 갈 거고 압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민사에서도 좀 더 뭐 이분이 성실히 임할 것이고 적어도 본인도 이게 좀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걸 크게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고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물론 그분들이 말하셨던 게 무조건 틀렸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니고 그런 이제 여지가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확실한 거는 민사니까 민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건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지금 마음이 이제 사실은 좀 진정도 안 되시고 뭐 난 그거 이외에도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뭐 CCTV도 확보를 하셨다고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맞을까요? 네, CCTV도 확보했고 이전에 나눴던 카톡들도 다 뒤져봤는데 강아지가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카톡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 도망가고 네. 저희 강아지가 자기를 왜 도망가는지 남편한테 말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거는 민사에서도 도움이 되고 왜냐면 본인의 과실을 저희가 이제 입증하는데 심지어 그냥 과실이 아니라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이 사람 충분히 알고 있는 중과실에 거의 해당하는 정도다라는 이제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에도 도움이 되고 아마 이제 배상액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증거이니까 다 이제 모아두시고 이제 형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과실이 아닌 것 같다. 난 이 사람이 거의 고의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런 걸 다 모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무고죄를 걱정하셔서 아예 가보지도 마시고 사실 고소는 이제 고소장을 잘 이제 쓰고 나시면 이제 그 수사관님이 되게 잘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뭐 사실관계도 물어보게 될 거고 이것저것 물어보게 될 텐데 그때 막 저는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라는 걸 좀 더 입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처음에 되게 길게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네, 열심히 찾아보고 준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이 속상하셔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차분하고 덤덤하게 상담을 받으셨는데 사실 반려동물이 가족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잘 추스리시길 바라고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 종합해보면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강아지가 물건으로 취급이 돼서 이렇게 이런 현실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분께서 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돈보다도 결국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과실이 아닌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물 손괴 자체도 사실 이걸 정말 물건이라고 본다면요. 네. 사실 저희가 어떤 상대방의 어떤 누군가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제 손괴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과실로 한 것까지 무조건 처벌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형사 국가가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어떤 보호법익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네. 저희가 사실 무서워서 누구의 물건도 만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과실로 이 모든 재물 손괴를 처벌한다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호법익상으로는 이 죄는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강아지가 어떤 생명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물건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점.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마 향후에는 이제 좀 이 물건으로 보지 않는 날이 온다면 이게 좀 이런 뭐 문제가 있을 때 좀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실 부분은 좀 확실해 보이는 게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네. 소형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소형견들은 영상 5도 아래로만 내려가도 산책이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좀 추운 날씨에 산책을 하는 것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네. 보호자께서는 전날 산책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형견이 아닌 중형견의 목줄을 착용하면서까지 산책을 갔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을 확실히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본인 과실인지 고의인지는 네.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정황상 그리고 뭐 간접 증거들, 간접 정황을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의 내밀한 영역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제 강아지 산책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로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네. 그렇지만 전 이 네.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이 부분을 다퉈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저는 뭐 고의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치만 이제 사연자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본인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작은 목줄도 아니고 큰 목줄을 채워서 나가게 되면 무서워하는 사람과 가게 되면 도망갈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또한 이제 잃어버린다면 유기가 된다면 그 또한 사실상 지금 이분에게는 손괴나 다름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네,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 조금 다퉈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사실 드려본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기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말자. 왜냐면 이 부분이 너무 이 사람의 단순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는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추정입니다만 좀 보란 듯이 일부러 데리고 네.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형사와 민사 소송의 차이를 잘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담을 또 받으셨을 때 이제 형사 소송 부분은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좀 민사 소송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것 오히려 같아요. 네. 형사 소송을 해서 압박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분들이 이제 상담해 주신 게 전혀 큰 틀에서는 틀리지는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네. 다만 민사소송은 이제 확실한 부분이니까 이제 배상액을 좀 더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뭐 배상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또 만약에 그분이 이제 잘못을 시인하는 어떤 뭐 척도가 된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배상액 부분에서도 이런 과실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민사는 좀 명확하니까 그 부분에 네. 이제 깊게 말씀을 안 드렸고 좀 이제 어떤 민사 소송에도 충실히 임하게 되고 이분이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뭐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 형사 고소를 네. 약간 압박용으로 한번 이제 뭐 이게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떤가. 왜냐면 무고죄를 너무 우려하셨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좀 없던 사실을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압박용으로도 한번 고소를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이제 있어서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저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맞아요. 했다면 맞아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진 맞습니다. 않았을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 증명을 네. 보내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이미 넘어간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상대방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실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계속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CCTV 등 지금 확보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줬던 것들, 그리고 이 지인을 싫어했던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다시 한번 카톡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최대한 모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얼마나 이분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좀 이제 정신적 위자료 플러스 이제 어떤 실비 등을 합쳐서 좀 배상액을 늘리셨으면 하는 이제 그 바람이 있고,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을 이 부분을 과실을 넘어선, 이건 거의 우리 강아지를 유기를 하려고 했던 거나 다름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사고까지 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고의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고의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수사기관도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초등학생 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학원 출입문을 나서자마자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고 해당 층에는 학원만 있어 실제로는 학원 수업을 마친 아이들만 이용하는 동선이기도 합니다. 사고 당일은 비가 온 뒤였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그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몇 명도 같은 장소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에 문의하니 학원에서는 사고 장소는 건물의 공용 복도이기 때문에 학원 책임은 아니다라며 건물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관리자는 해당 층 전체를 학원이 사용하고 있고 아이 역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으니 학원이 관리해야 하는 곳 아니냐라며 책임을 부인하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앞으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떤 안전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학원과 건물 관리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학원 측 책임인지 건물 관리자의 책임인지 또 아이의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이가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변호사님이 사고 장소가 건물 공용 복도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건물 관리자의 책임인가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 공용 공간이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면 이제 건물 소유자이면서 이제 관리 주체인 그 건물주, 이제 관리인의 책임으로 보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해당 층을 학원이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도 학원생뿐인데도 과연 공용 공간인 건지 학원 측의 과실은 전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공용 공간인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공용 공간인지 여부는 이제 구분 소유자 모두의 효용 가치를 위해서 있는 공간인지 필요한 공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형식적인 구분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실제 관리, 지배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합의가 어떻게 된 부분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네. 공용 공간인지 여부를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사연을 보면 해당 층이
학원이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복도가 사실상 학원의 점유로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이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귀가 동선이었다는 점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대체 경로가 없고 이 곳으로만 지나가야만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네. 시설을 이용한 이제 그 필수적인 어떤 본질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공간을 관리해야 되는 주체의 책임 정도가 당연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비 오는 날에 바닥이 젖어 있었고 미끄럼 주의 표지나 매트도 없었고 또 같은 장소에서 다른 아이들도 넘어졌었거든요. 그럼 학원 측에도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나 시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없을까요? 네, 이제 아까 이제 공용 공간을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이제 민법에 따르면 이제 공작물,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것도 공작물에 해당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점유자나 소유자가 타인의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 2층을 이 학원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주의 표시나 매트도 전혀 없었고 이 분의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넘어졌다면 지금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학원이나 건물 관리자의 안전 의무가 더 엄격하게 좀 요구되진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학원 측, 특히나 학원 측 입장을 본다면 아이들이 이용한다는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고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예견 가능성, 부주의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인만 이용하는 곳보다는 더욱더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학원과 건물 중에서 한쪽만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자를 위한 종합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공작물 등은 이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모두 타인의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주는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학원도 이 해당 층을 모두 학원이 쓰고 있으면 이 부분도 공용 공간보다는 점유자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공동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한쪽에만 청구를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양쪽에 모두 청구를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중복으로 그렇게 청구가 가능하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액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이 비율을 상정을 하더라도 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청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당구를 치다가 옆 테이블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큰 다툼이 아니었는데도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다툼이 일어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난 경찰은 모두 경찰서에 일단 가자고 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서에 갔고 경찰은 저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거라고 했는데요. 두렵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 상담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경찰을 가게 주인이 부른 게 좀 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품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요인을 보통 보는데요. 먼저 이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실제로 방해가 됐을 때 이제 뭐 그럴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상담자의 경우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좀 억울해서 항의하는 측면에서 손을 좀 뿌리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걸 뭐 저희가 막 예를 들면 가자고 하는데 굉장히 거칠게 경찰을 밀어냈다든지 네. 이제 뭐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에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걸 공무집행 방해도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와 같이 너무 당황해서 손을 뿌리친 정도를 가지고서는 이거는 저는 이제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임의동행을 요구하신 건데 경찰이 같이 경찰서로 가자 이에 대한 항의를 만약에 저지른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 또한 저희가 부정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공무집행 방해로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뿌리친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 판단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상담자님의 말씀을 보면 경찰의 손을 살짝 뿌리쳤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접촉한 것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살짝 띄워주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가볍게 사실 접촉한 정도로면 저희가 이제 그 정말 경찰 분들에게 손도 못 댄 상황이 되는 거고 뭐 네. 그렇게 될 거고 절대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뭐 폭언을 했다든지 뭐 진짜 강하게 밀어가지고 오히려 경찰을 뭐 다치게 한다든지 뭐 저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게 되게 굉장히 강한 행동 유형력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이 정도 가볍게 접촉한 걸로는 절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유형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여부일 텐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인정이 성립이 돼가지고 가시게 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이 사안으로만 봤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 정도에 해당하는 그 지금 유형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뭐 사실 지금 어찌 보면 항의를 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가볍게 손을 뿌리친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업무를 방해한 내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고 만약에 혹시 조사를 가신다면 나는 그저 내 지금 어떤 부당한 혹은 당황한 당황한 했기 때문에 잠깐 손을 뿌리친 당황한 선량한 시민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신다면 이제 경찰분들도 뭐 설령 조사를 한다 하시더라도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결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된 남편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처가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우니 왕래도 편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되어버렸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울립니다. 이서방 마트 좀 가자. 병원 가야 하니까 차 대기시켜라. 마치 저를 운전기사인 것처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 주문해라, 저거 결제해라 하십니다. 물론 쓴 돈을 주시긴 하지만 어떨 땐 턱없이 부족하게 주시거나 나중에 줄게 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딸인 아내에게는 연락 한번 안 하고 저한테만 이러시는 걸까요? 물론 아내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전혀 못해서 그런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아내에게 말을 꺼내도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하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다 며칠 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외출하신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회사에 잡무가 남아 있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대뜸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장인어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할 거라면 이혼하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들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듭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장인어른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중간에서 아내분이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네, 사실 이제 중간 역할만 잘해줘도 이렇게 사연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직계 존속의 과도한 간섭이나 부당한 대우가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그 민법 840조에서 이제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해두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 있는데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뭐 할 때,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 사유가 해당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지금 아내분께서 이런 상황을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빠 도움 좀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남편으로서는 공감을 바랬을 건데 좀 외려 아내의 반응이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내의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충분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어찌 보면 저는 방조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또한 아내 또한 지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또 같은 조에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혼인의 본질에 이제 그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이제 그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분의 태도를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사연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아마 전혀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인어른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시면서 좀 이혼을 해라, 아들 역할 못할 거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부부 관계를 좀 방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설까지, 폭언을 담긴 음성 메시지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아내와 장인어른한테 어떤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까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되죠. 예, 뭐 사실 그렇군요. 장인어른이라고 해서 좀 폭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네. 그리고 아들한테는 보통 이렇게 또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장인어른에게는 이제 폭언 폭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신적 손해배상을 750조에 따라서 이제 불법행위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이혼의 책임으로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자료로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편분께서 처음에는 이제 처갓집 가까이 이사를 갔을 때 왕래도 편하고 좀 네. 잘 도와가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셨다가 지금 너무나 일상을 침해받으시고 결혼 생활 전체를 좀 간섭받는 느낌이라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어른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아내에게는 이혼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네.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담자분이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이외에도 이 장인어른의 그동안의 이 부당한 대우를 입증을 해야 할 텐데요. 그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따로 좀 모아야 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수시로 매일매일 전화를 한다고도 하셨고 네. 이런 통화 기록 또한 이제 매일매일 뭐 몇 번씩 전화를 한다. 이런 통화 기록도 충분히 지금 사연자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사안을 입증하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등을 이제 증빙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주신 내용들이 모두 증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어찌 보면 문서상으로 저희가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통화 녹음도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계속 녹음을 해두시고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화 기록도 이렇게 빈번하게 오는 기록이 있다면 모두 그것 또한 이제 캡처를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업무를 지시하는 것 또한 너무 과도하다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모아두시면 이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갑작스럽게 이혼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장인어른께서 사과를 하시면서 그때는 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동안 정말 아들 같아서 잘 지내보려고 그랬었다, 그리고 오히려 딸에게 연락하지 않고 연락을 한 이유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얘기하시겠죠? 보이거나 사과를 하시면 또 사람인지라 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약간 사연자님은 지금 막 네. 무조건 이혼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약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좀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렇게 장인어른이 이제 잘못을 시인하시고 이렇게 뭐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신다면 뭐 당연히 좀 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혹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는 이제 계속 모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부부 관계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장인어른과의 관계에서 좀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지금 아내분도 혹시 이 사연을 접하신다면 좀 아내분께서 해야 할 역할이 좀 크실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사안은 아내분의 역할만 이제 잘 하셨다면, 네. 아내분의 역할이라 하면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신 거고 그 남편분의 부모님은 아니신 거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네. 효도를 대리로 하지 말라 이런 말 하니까 네. 이제 아내분이 이제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시면 이 사안은 이제 무난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담자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짧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이런 사안은 이제 좀 사실 성정이 좀 올바르신 분들, 착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제 맞습니다. 뭐 이런 무례함을 감수해야 될 의무는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감수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들 역할을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언과 모욕을 참지 마시고 만약에 행동을 해야 한다면 용기 있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